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정 코칭 강의를 맡게 된 박옥순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또 지금 그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감정 코칭 지도사라는 이름하에 함께 강의를 듣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제 감정 지도사 선생님으로서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감정 지도가 뭘까? 이런 생소한 거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지 마음 준비 다 됐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 서두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요 앞에 있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라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이론은 프로이드의 이론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10%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습하고 또 경험하고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전의식이라고 해서 10%를 갖고 살죠. 그런데 가만 보세요. 무의식이 80%예요. 우리도 모르는 우리 몸에 잠재되어 있는 80%의 무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증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내가 이제 태어날 때 엄마와 아빠의 난자와 정자가 서로 결합해서 그리고 세포 분할을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6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 세포가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내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몸이 만들어질 때 내 유전인자는 어디서 왔죠? 엄마와 아빠의 남자와 정자라는 유전인자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의 유전인자는 누가 있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아빠의 유전인자는 뭐가 있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만큼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계속 조상들의 유전인자가 내 몸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살아오면서 내 몸에 있는 유전인자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날 깜짝깜짝 놀라는 일 없으세요? 내가 이걸 할 줄 아네? 내가 이걸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거 질문하는 거 들으셨죠? 혹시 부모님들 중에 수술한 분 계세요? 부모님들 중에 혹시 암에 걸리신 분 계세요? 부모님 중에 혹시 고혈압 환자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다라고 하면 본태성 고혈압, 본태성 당뇨 이렇게 많이 진단을 해요. 그만큼 우리가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는 어떤 유전인자가 있는지 모두들 깜짝깜짝 놀라고 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은 그쪽에 유전인자가 나한테 많구나. 내가 잘 못하는 것들은 그곳에 유전인자가 조금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이론처럼 우리는 무의식이 80%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주위의 이웃 그리고 내 가족, 또 내 아이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가능성은 어떨까요?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거죠. 다만 그들의 어떤 잠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무의식을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어떤 상황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또 내가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선생님들도 앞으로 이제 감정 코칭도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무의식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유전인자들 중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누군가와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는 것들을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이제 감정 코칭 지도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다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감정 코칭을 시작한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내가 유치원 교사로서 어린이집 교사로서 그래도 조금은 아이들하고 대할 때 그들의 감정을 살펴보는데 내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해서 그들의 감정을 살펴봐줘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또한 이제 고등학교나 또 아니면 질풍노도에 있는 그런 사춘기 자녀와 살면서 또 그들을 접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어떤 감정 코칭을 하면 좋을지라는 많은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제 오늘 다양한 감정 코칭에 대한 어떤 아웃라인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정 코칭의 개념에서 감정 코칭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자, 지오트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자신이 경험한 교육 현장의 임상 사례들을 통해서 얻은 철학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존 카트맨 박사가 이 지오트의 철학을 가치를 재발견해서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 그래서 이런 갈등, 이런 상황을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고 또 부모와 자녀와 상호작용, 그리고 자녀의 어떤 사회 감정, 또 여러 가지 발달에 대한 장기 연구를 통해서 전해져 왔어요. 그래서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들의 특징과 감정 코칭의 효과, 또 감정 코칭의 어떤 지도하는 5단계 방법, 또 부모들의 다양한 4가지 부모 유형, 또 초감정, 메타 감정을 이해하도록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밝혀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감정 코칭에 관해서 우리가 다양한 정보들을 지금부터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존 카트맨 박사는 감정 코칭은 부모가 자녀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같은 긍정적 감정은 물론 두려움과 화, 분노, 슬픔, 외로움, 우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수용하고 공감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치 역할을 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하고 감정과 행동은 별개의 것으로 인식시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더라도 바람직한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감정 코칭 지도사로서 긍정 자긍심을 갖고 그래, 내가 또 만나는 아이들은 이제는 그들의 감정을 내가 수용하고 그들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전문가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자, 감정 코칭은 아이들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가치 있는 사람인지 감정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행동에 숨은 감정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한다면 아이들은 어떤 성장감과 또 자존감,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대인관계나 문제 해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감정 코칭을 하면은 모두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어떤 감정을 이해받고 공감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감정을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감정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화가 나고 그러더라도 이 화를 조율할 수도 있고, 또 행동의 어떤 한계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 코칭의 핵심은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하면서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고 또 감정을 조절하도록 도와주어 심리나 행동의 영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초감정 이야기인데 초감정이 뭔지 와 닿으세요? 초감정은 무엇일까요? 자, 초감정은 무의식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초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초감정은 무엇일까? 한 번쯤 나를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상황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어떤 초감정이 있다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순간순간 내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울컥 그러면서 뭔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 여러분 없으세요? 그럴 때 나 초감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초감정이 어떻길래 내 지금 현재 보이는 감정이 이럴까? 라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초감정의 근원을 알 수 있을 수 있죠.
있죠. 분노가 있었거나 슬픔이 있었거나 미움과 질투, 각각의 어떤 감정들을 점검하다 보면은 자신의 어떤 초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초감정 그러니까 이제 낯설지 않죠? 자, 선생님들의 초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 초감정도 내가 민감하게 받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은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나는 왜 그때 그 상황만 되면 민감하게 내가 반응할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자, 그러면 존 카트맨 박사는 초감정의 점검 리스트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만약에 초감정을 우리가 감정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한다면 어릴 때 분노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분노를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가족이 화났을 때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화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가 화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그리고 화날 때 또 무엇을 나는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 또 속상할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하세요? 분노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분노가 생겼을 때 옛날에 분노 조절 노트를 써본 적이 있어요. 한 1년 넘게 썼는데 예민하게 왜 이럴 때 분노가 생기지?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나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분노 조절 노트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하고 만났을 때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그럴 때 그걸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 어떻게 해서 만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났다.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다.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뒷골이 땡긴다. 막 쓰고 나서 평가를 할 때 부정적인 평가부터 있어요. 그래서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져라. 아니면은 잘못된 나쁜 말들을 잔뜩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 되게 미안해져요. 괜히 미안해지네. 내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도 될 뻔했는데 내가 내 감정만 앞세우고 내가 이랬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어떤 사람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잘 안 받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 사회에서 뭔가 그래도 한 가닥 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는 인사를 참 잘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은 위아래를 나를 훑어보고 그냥 가요. 장애인 어머니인데 그래서 왜 저 사람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러나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공장소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친절하게 인사를 했는데 나를 개무시하듯이 안 본 척하면은 정말 너무 이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서 무시하는 것도 한부분이지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지가 나를 얼마나 알면 그렇게 나를 개무시해 그러면서 막 그냥 써요. 그러다가 그래, 그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그와 밥도 한번 먹어보지 않았는데, 그와 함께 어디 산책도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 내가 친절하게 인사하는데 그 사람은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지?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격한 감정을 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기를 오래오래 쓰다 보니까 뭔가 패턴이 비슷비슷하게 가는 게 느껴져요. 내가 인사를 했는데 상대가 나를 모른 척하고 이렇게 쌩깔날을 쓰면 안 되죠? 이럴 때 내가 기분이 나쁘구나.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내가 무엇을 했는데 뭔가 공감받지 못했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분노가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 뒤에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 나는 이 분노를 이미 느껴봤어. 내가 일기를 썼기 때문에 이 일은 이미 해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분노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거 되게 좋은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노가 일어날 때는 저처럼 분노 조절 노트도 한번 써보는 것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든지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기록하고 뭔가 내가 해보는 노력하는 자세. 저는 글을 굉장히 열심히 잘 써요. 카카오 스토리에도 매일매일 글을 몇 개씩 올리고 그래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1000개가 넘고 지금 한 1500개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1000개만 되면 책을 써야지 그랬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조금 지나면 아마 쓰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존 카트맨 박사의 분노에 대한 체크리스트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고 점검해 보시는 거 중요해요. 자, 이번엔 슬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슬픔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또 가족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당신은 슬플 때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또 어머니는 슬플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버지는 슬플 때 어떻게 하셨는지, 또 무엇이 당신을 슬프게 하는지, 슬플 때 당신은 무엇을 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감정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풀까?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매운 떡볶이를 먹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영화를 보면은 뭔가 해소가 되는 것 같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누구를 막 욕하면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슬픔에 대해서, 내가 슬펐을 때 또 초감정은 어땠을까? 왜 이렇게 슬픔이 깊이 올라올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감정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존 카트맨 박사의 여기에 있는 문구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초감정 점검 리스트에서 존 카트맨 박사는 우리의 초감정에는 미움과 질투와 두려움과 기쁨, 놀람, 혐오, 실망, 사랑 이런 7가지의 감정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감정들을 하나씩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자, 미움에 대한 당신의 초감정은 뭐가 있을까요? 당신의 질투의 초감정은 뭐가 있을 거예요? 당신의 두려움에 관해서 초감정은 뭐가 있을까요? 또 기쁨에 대해서, 놀람에 대해서, 혐오에 대해서, 실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런 초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초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느 날 여기에 어디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초감정에 있어서 난 누가 날 만지는 게 싫어요. 어떤 사람들이 내 허락 없이 내 손을 덥석 잡는다든지 어깨에 손을 얹는다든지 내 머리를 쓰담쓰담 한다든지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만지면 너무 불쾌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지면 안 돼요. 만지지 마세요. 물론 이제 성희롱, 성교육 이런 부분에서 하고 틀리게 그냥 반가워서 만져도 움찔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의 그럴 때 누구한테 맞아봤거나 막 이런데 전 맞아보고 큰 적도 없거든요. 약국집 장녀로 태어나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나의 초감정에 문제가 있을 때 보니까 아버지가 군대를 내가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8개월 됐을 때 군대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군대 가서 엄마가 혼자 날 낳았고 우리 이웃에는 이제 고모하고 고모부가 살았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데 자녀가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모부가 많이 아프셔서 폐병 환자라 기침을 콜록콜록 했고 이 할아버지가 계속 나를 이제 돌봤던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랑 고모랑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아마 고모부가 나하고 같이 놀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칠거칠한 손으로 나를 만지고 내 기저귀를 갈아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이런 것들이 그 예민한 제가 싫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예민하게 태어나서 그런지 그런 게 싫은데 알지도 못하는 기침을 꼴록꼴록 하시는 그 할아버지가 나를 만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서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게 내 어떤 몸에 트라우마로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싫은 거예요. 지금도 누가 만지는 거 너무 싫어요. 그냥 만져도 돼라고 물어봤을 때 만져도 돼.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나에게 손꽃이라도 이렇게 스친다 그러면 움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초감정에서 놀람 이런 것들로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바꿔서 이런 답변을 적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감정을 인식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간혹 애써 잊고 있던 힘든 기억 같은 거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초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기억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초감정을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초감정이 내가 뭔가 보이고 싶지 않은 나만이 꽁꽁 숨기고 있는 초감정이 있다라고 한다. 이럴 때 뭔가 전문가가 이 초감정을 건드리잖아요. 그럼 이 초감정을 알아차릴 때 깊이 있는 아픈 초감정은 엄청나게 무서워요. 머리도 아프고 사람들도 회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해요. 심리학에서도 이 초감정을 그렇게 쉽게 건드리진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끄집어낼 수 있는 만큼 끄집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런 작업들을 깊이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들도 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전문가들 어떤 임상 실험할 때 제가 손을 들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돼서 무대에 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것들이 초감정을 끄집어내는구나, 이렇게 힘든 과정이구나 라는 것들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 코칭에서는 그렇게 심한 상담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한 그런 초감정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이 사람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불합리하고 또 뭔가 이렇게 틱처럼 갑자기 어떤 초감정이 상관없이 뭔가 자기도 모르게 버럭버럭 또 막 발끈발끈 나올 때, 이럴 때 왜 그러는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감정 코칭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아이의 감정을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아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부모가 잘 감지하고 포착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표현에 한계가 있는 어린 아이들은 어떤 몸 전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행동만으로는 슬픈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거죠. 숨은 감정은. 행동이 더 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행동 뒤에 숨은 어떤 감정을 주목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정적 순간을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본 원칙은 다음 차시에서도 배워요. 그렇지만 오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정 코칭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서두에 한 번씩 건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감정적 순간을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격한 감정을 보일 때, 이럴 때가 감정 코칭을 할 때 가장 좋을 때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아이가 화가 많이 났다라고 해서 아우 저거 맨날 왜 저거래? 막 이렇게 뭔가 묵살하고 화를 내고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감정 코칭을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낼 때는 기회로 삼아서 친밀한 유대 관계를 쌓고 또 아이가 감정을 잘 조절하도록 도울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 단계로 본다라는 게 선생님들한테는 유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는 감정 코칭의 기본 원칙에 있어서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고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구분짓지 않고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옳고 그른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본인이 드러낸 감정에 부모의 어떤 공감받지 못하고 느껴서 서운한 감정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다소 격한 어투로 감정을 드러내더라도 그 자체를 공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여 나타날 때도 아이의 눈높이에서 진정성 있게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여러 선생님들이 되셔야 해요. 자, 다섯 번째는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아이의 감정은 다 받아주되 행동에는 한계를 정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해결책들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질문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 어떤 자부심도 들고 또 하고 싶은 동기도 생기고 자기 효능감 또 자기 성장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15초 호흡법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자, 호흡법 중에 가장 중요한 복식호흡 여러분 알고 있죠? 자, 오른손으로 심장 이제 위에 또 하는 배 위치에 손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심장에 집중해서 5초간 숨을 천천히 호흡을. 자, 복식호흡을 할 때 아랫배 단전에다 할 경우 아니면 심장에다 손을 놓고 천천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격한 감정이 있을 때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 물론 사랑을 할 때 감정도 벌렁벌렁거리지만 화가 나서 격한 감정이 있을 때도 벌렁벌렁거려요. 그럴 때는 5초간 천천히 숨을 들어 마셨다가 천천히 내뿜는 거예요. 그러면 손바닥을 통해서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5초간 숨을 천천히 내뿜으면 심장이 안정궤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자,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만약에 면접을 본다거나 아니면 뭔가 긴장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럴 때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복식 호흡은 누구한테나 적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훈련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함 느끼기예요. 자, 내가 격한 감정을 가졌을 때 사실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감사함 느끼기 힘들어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팔딱 뛰고 미치고 팔딱 뛰게 생겼는데 어떻게 내가 누구한테 감사함을 느끼겠어요. 그렇지만 전문가기 때문에 감사함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정말 고마웠던 사람이 있어. 진정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아, 그 사람에게 진짜 고마워.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났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감사해. 그래, 저 사람한테 내가 고맙고 감사한 일도 있었어 라면서 애써 위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면 격한 감정을 갖고 있는 데서는 어려워요. 어느 정도 중간에 있을 때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아자아자, 긍정의 마인드, 아자아자. 그러면서 고마운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천천히 호흡을 한다라면 훨씬 더 안정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대상이나 경험을 진정으로 느껴야지만 고른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 코칭을 할 때는 우리가 격한 감정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우리가 감정 코치 전문 선생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선생님 앞으로 이제 선생님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함께 뛸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